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뒤통수 맞아보셨나요? 저는 아주 대차게 맞아봤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천륜이 있다고 하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천륜이고 나발이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뭐든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다 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스스로 밥벌이 할 때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남겨준 것들이 있어요. 바로 보험금과 집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홀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죠. 처음에는 두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부모로서의 숙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원섭섭할 거라고 미리 다짐은 했지만 막상 정말 혼자가 되니 외롭더군요. 바쁜데 뭐하러 왔어?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엄마랑 같이 저녁 먹으려 왔지. 아이고, 내가 혼자서 밥도 못 먹을까 봐? 나 신경 쓰지 말고 둘이서 먹지 왜?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저희가 맛집에서 포장도 해왔어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금방 준비할게요. 혼자 남은 제가 마음 쓰이는지 두 아들은 결혼해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신혼집도 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겠다며 난리쳤었죠. 그걸 겨우 뜯어말리느라 혼났어요. 며느리 역시 아들 못지않게 제 생각을 끔찍이도 했어요. 자식은 부모 걱정에 그렇다고 쳐도 며느리까지 저를 생각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 모두 딸같이 저를 챙기고 신경 써줬습니다. 특히나 우리 큰 며느리는 저를 살뜰하게 챙기며 첫째 사업을 도와주고 살림까지 잘하는 1등 맏며느리였습니다. 이가 어머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 더 신경 쓰이나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봐도 충분한데 늙은 어미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지. 여러모로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짐이 되기는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그저 더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기만 한걸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럼 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아유, 됐다. 그럴 것 없이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꾸나. 저희랑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잖아요. 혼자 계실 어머님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되는데요. 아, 글쎄 그럴 것 없대도. 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잘 키운 두 아들과 어여쁜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하나도 안 외롭다. 난 그저 지금이 좋아. 첫째 아들과 큰 며느리는 저를 모시고 싶어 했지만 저는 따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애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데 같이 살면 이거보다 더 신경 쓸 게 뻔했거든요. 애들이 편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모시겠다고 하는 걸 거절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인 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외진 시골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한동안 우리 동네에 도둑이 들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찰들이 수사해도 잡히지 않아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만 도둑과 딱 맞닥뜨렸어요.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도망치는 도둑을 향해 소리치면서 그만 계단에 구르고 말았습니다. 그 소란으로 잠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식을 들은 첫째와 며느리는 놀라서 냉큼 달려왔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아유, 괜찮아. 그냥 조금 부러진 것뿐인데 뭐 푹 쉬면 돼. 엄마 나이에는 뼈가 얼마나 약한데 이만하기를 천만다행이지. 더 크게 다치면 어쩔 뻔했어. 그 도둑이 나쁜 마음 먹고 해코지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아유, 괜찮아. 괜히 너희들 놀라게만 했구나. 엄마 괜찮으니까 어여 돌아가. 아이, 내일 출근 안 할 거야? 엄마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출근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신다고 했잖아. 뭐하러 고집 피우면서 혼자 살아? 엄마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이 집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랑 같이 지내면 이런 일 안 겪고 좋잖아요. 훨씬 안전하니까. 여기는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위험해요. 사방이 다 논이고 밭이잖아요. 집들끼리 거리도 있고. 그 도둑이 다른 마음 먹고 다시 찾아오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혼자인 저를 신경 쓰고 있었는데 도둑까지 드니까 모두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조금이라도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같이 살면 저를 챙겨주다 애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절했는데 정말 그 도둑이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신경 쓰이지 않게 잘 처신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큰 며느리가 아들 사업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이 집 처분하고 어쩌실 생각이세요? 글쎄다. 딱히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데.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집 처분한 돈 저희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어머니 모시기로 했으니 구이 사업을 보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즘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이고, 그랬구나.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니, 힘든 상황이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가 뭐라도 도와줬을 텐데. 어떻게 그래요? 구이가 어디 어머님께 티 내려고 해요? 걱정하신다고 절대 말 못하게 하지. 저 역시 어머님 걱정하시는 거 싫고요. 많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집 처분한 돈 그냥 놀리기 아깝잖아요. 어머님 집 땅값 많이 올랐던데 저희 사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아들의 사업은 늘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아서 어련히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처분했고 예정대로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사업 미팅차 4박 5일 정도 해외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왕 간 김에 미팅 끝내고 자유시간도 보내면서 조금 쉬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해외에 나간 후 며느리는 아들 대신 회사를 돌보느라 바쁜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 후로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지만 어떠한 답장도 없었습니다. 물론 전화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싶었죠. 괜히 바쁜 아이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마냥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입국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우리 첫째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 맞지?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연락이 없지? 지금쯤이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그럼 어디 한번 전화해보지 그래? 당연히 했죠.
그런데 계속 안 받아요.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연락이 잘 안 됐거든요. 뭐? 아니, 내가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던데? 전화도 안 받고. 혹시 첫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니? 며느리의 말을 듣고 뭔가 알 수 없는 상황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돌아가며 몇 번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집에서 한번 기다려보지 싶어 밥도 안 먹고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렇게 자정까지 기다려봤지만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와 저는 해가 뜨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라면 이거 분명 무슨 일이 나도 크게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다 큰 성인이니까 마음 먹고 잠적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3일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저는 한시가 조급해 죽겠는데 형사들은 천하태평하니까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내 아들은 도망갈 이유가 없다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잠적이라니요. 그럼 우리 아들이 나랑 며느리를 버리고 도망이라도 갔다는 겁니까?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심이 깊고 며느리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고 집에 못 돌아오는 거면 납치된 게 확실해요. 지금 생사를 오가며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3일은 무슨 3일? 형사 양반, 우리 아들 좀 꼭 찾아줘요. 뭐든 협조할 테니까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줘요. 네? 체면불구하고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애원했어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찾아달라고,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알아볼 테니 우선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에서 죽은 듯이 앉아 아들을 기다리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세상에, 우리 아들 찾은 겁니까? 그렇죠? 네, 찾기는 찾은 것 같은데 아드님이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현재에서 이 물품이 발견됐는데요. 혹시 이게 아드님께 맞습니까? 무, 물건이요? 우리 아들 물건? 경찰은 제게 아들 물건이 담긴 상자와 몇 가지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살펴보니 우리 아들 물건인 게 틀림없었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 물건. 내 새끼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 일 없는 거죠?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아들 있는 곳으로 갑시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요. 당장 그리로 갈 테니. 저는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그런저를 말리더니 차마 말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불안해진 저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경찰에게 왜 그러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경찰들은 차마 우리를 보지 못한 채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힘겹게 아들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쎄, 우리 아들이 현지에서 납치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설명하며 여러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도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아들을 찾았는데 죽었다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넋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허망한 표정을 지었고요.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던 중 현지인들에게 납치됐고 가진 돈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너무도 비통하고 허탈했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그저 잘 있겠지, 때 되면 돌아오겠지 생각했던 지난날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큰아들의 소식에 저도 그렇고 며느리, 그리고 둘째네까지 우리 가족 모두 큰 고통을 떠안아야 했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이기 때문이었죠.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첫째 장례라도 치르자꾸나. 장례를 어떻게 치러요? 그 시신도 못 찾아놨는데. 비록 시신은 못 데려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보내줘야 구천을 떠돌지 않고 편히 쉴 거 아니니. 이렇게 허망하게 울고만 있는다고 내 새끼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지. 참혹한 건 아들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딘가에 묻혔거나 버려졌을 거라는 경찰의 추측이 전부였거든요. 자식이 죽은 것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시신을 찾을 수 없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먼 타국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듯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걸리든 아들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만큼 절박했지만 마냥 슬픔을 토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며느리는 오죽하겠어요? 졸지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신세가 됐으니 말이죠. 남겨진 큰 며느리가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며 이를 악물었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른 후 며느리는 너무 힘들다며 며칠 친정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라고 했죠. 그 와중에도 큰 며느리는 홀로 남겨질 저를 걱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챙겨줄 수 없으니 둘째네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애도 아니고 혼자 알아서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큰애는 저 혼자 있으면 분명 잘 안 챙겨 먹을 것 같다며 아득바득 둘째네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둘째네 집에 머무르다 큰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에 맞춰서 둘째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를 보이지 않고 집안 꼴이 이상하더군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살림살이들이 죄다 꺼내져 있고. 엄마, 이거 도둑 든 거 아니야? 잠깐만, 형수님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얘, 큰애야, 안에 있니? 거실이며 주방이며 살림살이들이 죄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듯한 모양새였어요. 너무도 놀란 저와 둘째 아들은 황급히 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분명 오늘 집으로 온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안방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안방 역시 난잡하게 물건들이 꺼내져 있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둘째야. 이거 일났나 보다. 네 말대로 도둑 들었나 봐. 얼른 경찰에 신고하고 가만히 있어봐. 큰애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 역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고 잠시 후 경찰이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큰 며느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에 전화해도 통 받지 않았고요. 그쯤 되니 집에 혼자 있던 큰 며느리가 강도와 맞닥뜨려서 무슨 변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큰애 좀 찾아달라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울고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강도의 소행이 아닌 것 같은데요. 침입한 흔적도 없고 저항한 흔적도 없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이런 집에 강도라니 뭔가 이상한데요? 네? 이상하다니요? 여기는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잖아요. 3중으로 보안이 되어 있는 곳에 강도가 들어오기 쉽지 않죠. 사방에 CCTV가 쫙 널려 있는데.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강도가 든 거로 생각했고 큰 며느리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으니 불안함이 커질 대로 커져 있던 터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강도의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강도가 들기 힘든 환경이더군요. 경찰은 우선 아파트 CCTV와 동네 근처 CCTV까지 쫙 살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네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와 사돈댁은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됐고 별의별 생각으로 괴롭기만 했죠.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야 기다리던 경찰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CCTV에 강도가 찍혔는지 그 강도가 우리 큰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냐고 막 캐물었는데 경찰은 강도의 소행이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큰 며느리는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큰애가 무사하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 큰애 어디 있는지 알아요? 도통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무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 좀 보시죠. 경찰은 제 물음에 당황스러워 하더니 마지못해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큰 며느리네 아파트 CCTV 영상이더군요. 경찰이 보여준 영상에는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걱정하던 큰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영상 속 큰 며느리는 큰 캐리어 가방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까지 캐리어를 끌고 내려와서 자신의 차에 짐을 싣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침입한 흔적이나 별다른 특이점이 나온 게 없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집을 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집이 난장판이었던 게 강도 짓이 아니라 우리 큰 며느리가 한 짓이라는 겁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보셨겠지만 며느리분이 제 발로 차를 몰고 나가셨잖아요. 그것도 큰 짐을 가지고. 아니, 우리 큰애가 왜...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친정집에 있다가 집으로 온다고 했는데 뭐하러 나한테 그런 거짓말하려고 집을 나가요. 말도 안 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영상에 찍혔듯 집을 나간 게 맞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일주일 전에 찍힌 거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분이 둘째 아드님 집으로 사모님을 데려다 드린 날이요.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짐을 챙기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더 조사해 보니까 돈 문제도 있더라고요. 돈이요? 그게 뭐죠? 집을 나가기 전에 미리 돈을 싹 정리했어요. 큰 아드님 사망 처리되고 나온 보험금 말입니다. 며느리분께서 받으셨더라고요. 같이 살고 계신다는 집도 내놓은 지 꽤 됐고 계좌 살펴보니까 이것저것 돈 될 만한 거 다 챙겨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어요. 뭐, 뭐라고요? 영상을 다시 살펴보니 경찰의 말이 맞았습니다. 화면 속의 날짜가 정확히 찍혀 있더군요. 며느리가 저를 둘째 내에 데려다 준 날이었어요. 경찰의 말대로라면 큰 며느리는 저를 둘째 내에 내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서 나간 거였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그만 털썩 주저앉았고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 며느리가 도망간 거라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엄마를 버리고 도망간 거였어. 그럴 리가 없어. 큰애가 왜? 짐 챙기고 편하게 도망가려고 친정집에 간다고 거짓말한 거라고. 엄마도 우리 집에 데려다 준 거 보면 몰라?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겠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몰래 집까지 내놓고 형 보험금까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사업은? 형 사업도 몰래 정리한 건가? 거기 엄마가 보태준 돈도 있잖아. 네, 큰아드님이랑 큰 며느리분이 함께 하셨다던 사업도 같이 조사해봤는데 이미 정리하고 다 현금화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봐야죠. 치밀하게 돈 될 만한 건 다 챙겨서 사라졌으니까요. 말도 안 돼. 우리 큰애가 어떻게.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들이미는 증거는 모두 확실했고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큰애는 첫째 아들한테도 잘했지만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다들 저런 며느리 어디서 얻었냐며 부러워하곤 했었고 저 역시 저를 살뜰하게 잘 챙기는 큰애를 보면서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고 둘째네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한 건지 알 수 없다며 더 수사해달라고 했어요. 어쩌면 큰형의 죽음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돈을 노리고 고의로 형을 죽인 걸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경찰들은 알았다고 했고 단순 강도에서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마저도 불안했는지 따로 알고 있던 흥신소에 이 사건을 의뢰하며 큰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와봐야 알지만 이렇게 봤을 때 형수가 너무도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애초에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본인 사업에 보태라고 한 것부터가 사건의 시작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 역시 그럴 수 있겠다 싶더군요. 둘째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에 진전이 있는지 경찰서를 들락날락했고 본인이 의뢰한 흥신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큰 며느리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 형수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정말이야? 그래. 지금 어디 있다니?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끝내 며느리가 있는 곳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경찰과 흥신소 사람들이 함께 찾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국내에 있었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해외에 있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있는 곳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바로 그곳은 아들이 출정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지체할 것 없이 둘째 아들과 저는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흥신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가 살고 있다는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이곳에서 정원 딸린 비싼 집을 사들여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외관을 보니 정말 으리으리하더군요. 모든 증거가 배신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오해한 거라고. 어떤 착오로 인해 잘못 알고 있던 거라고 굳게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두 눈으로 며느리가 살고 있다는 집을 보니 허탈하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냐고 묻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둘째 아들이 문을 확 잡아채서 열었어요. 며느리는 갑작스런 우리의 방문에 놀랐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 어머니, 아니 사방님이랑 어머님이 여기는 어떻게... 죄를 지은 게 맞나 보네. 우리 보고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는 거 보니까 형수님 찾으려고 사람 풀었습니다. 됐고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황급히 아들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손님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 곤란해요. 지금 이 마당에 손님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뭐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형수,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말도 없이 그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지. 우리 엄마 위하는 척 헌신적인 며느리인 척 굴더니 결국은 버리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는 형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면서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서방님까지 이렇게 눈치 없을 줄 몰랐네요. 연락도 없이 사라졌으면 딱 알아차렸어야죠. 남편까지 잃은 마당에 내가 뭐하러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제 어머님은 서방님이 모시고 살아야죠. 난 내 갈 길 알아서 간 것뿐이니까 원망 말아요. 간다고 하면 누가 붙잡아요? 형 죽은 마당에 형수한테 우리 엄마 돌보라고 맡길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적어도 말이라도 하고 가야죠. 형수, 솔직히 말해봐요. 갑자기 사라진 거 다 계획한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계획했는데요? 우리 어느 정도 다 알아보고 왔어요. 형수, 도망가기 전에 돈 되는 거 싹 정리했잖아요. 형 보험금이며 엄마가 보태준 돈까지 전부 다. 그 큰 돈 본인이 다 가지려고 갑자기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아니지. 난 형의 죽음에 어떤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 중이에요. 그 중심에는 형수가 있을 거고. 뭐라고요? 형사들이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거예요. 형수가 형 죽음에 개입한 거죠?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결혼한 거였어요? 아니면 살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서 형 치우고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입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할 걸 의심해야지. 나 그 돈 가질 권리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모함하지 말아요. 남편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나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죠. 그리고 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이랑 회사 정리하고 남은 돈, 그건 위자료 몫으로 가져간 거고요. 한순간에 남편 일은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수가 그 돈 가져간다고 우리 뭐라고 안 해요. 미리 말하고 당당하게 가져가면 되지 뭐 캥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몰래 도망가냐고요. 그리고 형수 도망간 게 형 장례 치른 날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장례 치르자마자 돈부터 챙기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떳떳하면 그렇게 안 해요. 분명 뭐가 있으니까 도망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형수가 우리 형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글쎄, 아니라니까. 그딴 쓸데없는 오해로 내 명예를 훼손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요. 큰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며 화를 냈고 둘째 아들을 밀치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비열한 짓을 할 리도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큰애의 모습이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큰애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조금도 미안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돈을 떠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닥을 친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이만 돌아가자고 했고 아들은 왜 돌아가냐고 펄쩍 뛰었지만 축 처진 제 어깨를 보고 이내 못 이기는 듯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둘째 아들은 가던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이상하다. 저거 형이 늘 차고 있던 건데? 응? 뭘? 시계 말이야. 형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비싼 값 주고 산 시계 말이야. 그 시계 산 후로 일이 잘 풀린다고 늘 차고 다녔어. 그런데 그 시계가 왜 안에 있는 거지? 첫째 시계를 봤다는 거니? 둘째 아들은 며느리와 현관문 앞에서 실랑이 하다가 돌아선 순간 현관문 너머로 집안을 쓱 훑어봤는데 그때 형의 시계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시계겠지 하고 넘어가려는데 둘째는 뭔가 이상하다며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같은 시계라고 해도 하필 왜 똑같은 시계가 거기 있는지 촉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걸음을 돌려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고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안 가냐고 또 왔냐고 따지자 둘째는 밑도 끝도 없이 며느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탁자에 놓여있던 첫째 아들의 시계를 살펴보더니 한껏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형 시계네. 여기 이니셜 새겨져 있는 거 보니까 형께 맞아. 둘째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이내 시계를 가로챘습니다. 그러더니 경찰 부르기 전에 본인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둘째 아들은 확신 어린 표정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필사적으로 말렸고요. 하지만 힘에서 밀렸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막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불도저처럼 방문을 열어서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한 방문을 열고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형! 둘째 아들의 말에 저는 놀라서 서둘러 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는 첫째 아들이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저와 둘째 아들을 보고 하얗게 질린 채 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살아있었니? 살아있던 거였어? 어디 보자.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세상에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는 네가 죽을 줄로만 알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했니? 당장 엄마한테 연락했었어야지. 얘 큰애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냈니? 내가 아들 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다 봐놓고 어떻게 모르는 척 이리 숨어 살 수가 있어. 제 물음에 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큰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 아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미쳤었나 봐. 그깟 돈이 뭐라고. 아무리 아내가 엄마 모시기 싫다고 돈이나 챙겨서 뜨자고 했어도 들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사업은 자꾸 말리고 언젠가는 문 닫을 게 보이니까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가담한 거야. 그래도 엄마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정말 미안해 엄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 기쁜 것도 잠시. 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목 놓아 울기만 했어요. 그러자 둘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게 설명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큰애는 모든 걸 다 털어놓더군요. 사실 큰애는 사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했고 사업이 엎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고 해요. 돈 나올 곳도 다 막힌 터라 유일한 방법이 제 집을 처분하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같이 살기 싫다고 버티니까 하는 수 없이 꾀를 냈다고 하더군요.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강도로 위장해서 제 집에 몰래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강도가 우리 아들인지도 모르고 잡으려고 뛰어가다 다쳤던 거고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집을 처분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그러면 둘째가 막아설까 봐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본인들 계획대로 제가 집을 처분하게 되자 며느리가 그냥 해외로 나가서 살자고 했다더군요. 원래 며느리는 저를 모시고 사는 걸 엄청나게 반대했대요. 제게 받은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려고 모시고 산다고 둘러댄 건데 진짜 모시고 살게 될까 봐 생각을 달리 했다는군요. 정말 저를 모시고 제게 받은 돈으로 어떻게 수습한다고 해도 한 번 꺾인 사업이 다시 일어선다는 보장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을 접고 한몫 챙겨서 해외에 둘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걸 아들이 협조했고요. 지들이 사람이야?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서도 그렇지. 이딴 연극까지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냐?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 닥쳐. 저 여자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형은 아니지.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냐?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믿기 힘들겠지만 나도 많이 괴로웠어. 그런데 어떻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걸. 사업이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확실치 않으니까 막막하더라. 나 망하면 이 사람하고 이혼할지도 모르고 벨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건 죽기보다 더 싫었어. 그래서 그랬어. 적어도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인생 비참하게 살지를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내가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 죽었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가족을 속이며 숨어 지내는 동안 제대로 발 뻗고 짠 적이 없어. 정말 미안하다. 아들의 말을 듣고 둘째 아들은 멱살을 잡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그저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았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국으로 들어와 본인들이 저지른 죄값을 받게 되었고 둘째 아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제가 준 돈을 모두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큰아들과 불어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되었죠. 네가 죽었다는 걸 들었을 때 대신해서 내가 죽지 못한 걸 비통하다 생각했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었고 내 목숨을 빌어 너를 살리고 싶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죽었어야 했어. 차라리 그게 나았지. 네가 거짓으로 죽음을 알리고 날 속였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구나. 앞으로 난 여전히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려. 네가 지은 죄값 다 받은 다음에도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고 평생 죽은도 살려무나.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도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부모의 자식 간의 연을 끊고 말았어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종종 제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둘째 아들이 노발대발하며 다 찢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곳으로 이사시켜서 큰아들이 찾지 못하게 주소까지 바꿨어요. 부모를 한 번 버린 자식이 두 번을 못 버릴까요? 언젠가 저를 또 버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자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어요. 앞으로는 둘째 아들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자식을 위하는 삶이 아닌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